자, 기출 유형 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준이라는 균이 6 로그 CFU per ml를 2 로그 CFU per ml로 줄이는데 뭔가 6 로그가 있었던 균수가 6 로그였는데 2 로그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4 로그로 줄였죠. 65도씨에서 40분이 소요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균의 D65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뒷값 문제인데요. 이 뒷값 문제는 사실 식품 미생물학에서도 조금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뒷값 문제가 미생물학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는 위생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지만 아마 미생물에서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간단하게라도. 자, 뒷값이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해진 온도가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65도씨라는 온도에서 처리를 했어요. 정해진 온도에서 어떤 미생물을 90%를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뒷값의 정의 이해하겠죠? 내가 어떤 온도를 처리해서 열 처리를 해서 이 기준은 뭐냐면 100% 중에 90%를 죽여요. 즉 10%만 남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90%를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10분의 1까지 감소시키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10분의 10 중에 10분의 9가 죽고 10분의 1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90% 감소시키는데, 두 번째는 10분의 1까지 감소시키는데, 세 번째는 1로그 감소시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로그는 어떻게 해줘? 그러면 1로그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2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로그가 있어. 1로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2로그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100 되잖아요. 1로그는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1로그가 되면 10마리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죽었어요? 90마리가 죽었어요. 즉 90%로 감소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3로그면 얼마예요? 1000이죠. 2로그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900마리가 죽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90%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90%를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1로그 감소시키는 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뒷값의 단위는 시간의 단위예요. 시간. 그러니까 단위 표현할 때 땡땡 시간, 분, 초, 시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요. 온도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65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D를 온도를 100도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그쵸? 65도씨로 가열한 것과 100도씨로 가열한 거는 누가 훨씬 빨리 죽어요? 100도씨가 빨리 죽기 때문에 D값은 감소하겠죠.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D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를 좀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제준이가 6로그에서 2로그로 줄었어요. 자, 예제를 풀어보면은 6로그에서 2로그를 줄이는 데 있어서 40분이 걸렸어요. 시간이. 근데 D값을 구할 건데 D값은 뭐냐면 D값의 정의가 뭐예요? 1로그를 감소시킬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얼마가 감소했냐면 4로그가 감소했죠? 근데 이때 40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1로그는 얼마다? 뭔가 철자가 틀렸네요. 그렇죠? 1로그는 얼마다? 10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 D65도씨는 10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한번 볼게요. 안전을 위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자, 이걸 TCS 푸드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잘 보면 이게 굉장히 그냥 어떤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 온도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TCS 푸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잠재적 위해식품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TCS 푸드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개념들을 잡아가지고 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품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세균에 대한 조건을 배웠잖아요. 이 세균이 좀 잘 자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식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식품, 뭐 동물성 식품, pH가 중성, 수분이 되게 많아, 이런 식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온도나 관리,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거,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생동물성 식품이나 또는 익힌 거 다 필요해요. 또 익힌 식물성 식품, 익히지 않은 거 말고 익힌 거, 우리가 숙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새싹 채소라던가 자른 메론. 자, 자른 메론에서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리는데 산도가 낮은 과일이에요. 자, 산도하고 pH를 헷갈리면 안 돼요. 산도가 높다, 산도가 낮다, pH가 높다, pH가 낮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생각하면 pH라는 건 수소 이온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pH가 낮다는 것은 산성 쪽으로 가는 거죠. 산도가 낮다 하면은 더 시큼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산도가 높다 그래야 되게 시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론은 딱 먹었는데 오렌지처럼 어우 시다, 레몬처럼 시다 이러지 않죠. 그래서 메론은 조금 달달하잖아요. 산도가 낮은 과일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자른 토마토, 또 자른 엽채류, 채친 채소, 우리 채친 거 있잖아요. 양배추나 오이 같은 거 채친 거. 그 다음에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얘는 원래 장기간 먹으려고 장기간 보존식품이거든요. 근데 뜯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개봉을 한 상업적 멸균 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균을 살펴봤고 곰팡이로 갑니다. 이제 진도가 좀 느리니까 첫 시간은 선생님이 조금 여유 있게 설명했는데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곰팡이는 진균류입니다. 곰팡이만 진균류냐? 효모도 진균류예요. 곰팡이 효모는 진균류이고요. 진핵세포를 갖고 있어요. 진짜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도 진균류, 진짜 핵을 갖고 있고 효모도 진균류, 진짜 핵을 갖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 뭔가요? 효모는 단세포예요. 곰팡이는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곰팡이는요, 세균에 비해서 생육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거든요. 하지만 이 곰팡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최저 수분 활성도 할 때도 세균보다는 더 낮은 곳에서까지 증식이 가능했죠.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견디는 종류가 많아서 건조, 염장, 당장 식품에서 증식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증식 조건을 보면은 이 친구가 좋아하는 온도는요, 세균보다 낮은 편이라는 인식을 꼭 머릿속에 해두셔야 돼요. 세균은 약간 30도 이상 중온 35도, 37도를 좋아하거든요. 따뜻한데. 근데 곰팡이나 효모는 요거보다 낮은 온도래요. 선생님 이제 미생물 전공자여서 사실은 저는 식품 미생물 쪽 전공을 했었는데 박사 때 균을 키울 때도 인큐베이터가 다 다른데요. 세균은 따뜻합니다. 근데 곰팡이나 효모는 조금 쌀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곰팡이하고 효모는 둘이 비슷해요. 생육 적온도. 세균보다 좀 낮은 온도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보기에서 세균은 곰팡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증식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미 틀린 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곰팡이는요, 편성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식품이 있으면 식품의 표면에 잘 자라요. 산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호기적인 친구예요. 최적 pH 4에서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곰팡이는 생육 가능이 pH 2에서 8.5 범위고요. 최적은 pH 4에서 6 또는 책에 따라서 pH 3에서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에서 8.5까지 넓은 영역의 pH에서도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약간의 산성, 약산성 부분을 좋아합니다. 아까 세균은 중원을 좋아했죠. 효모도 약간 약산성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수분 활성도 0.8 이상에서 증식을 하지만 이제 내건성 곰팡이 경우에는 0.65도 가능하다. 자, 식품의 변폐, 독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곰팡이독 파트에서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륨, 푸사리움 같은 이런 일부 곰팡이들이 독소를 만드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독소들은 가열에 안정해요. 그래서 팔팔 끓인다고 얘들이 파괴되지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야죠. 사실 곰팡이가 폈다 하면은 떼고 먹는다 이러면 안 되고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효모, 진균류, 진핵세포, 그 다음에 단세포고요. 자, 효모는 버딩을 합니다. 버딩. 즉, 출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효모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가 여기 조그맣게 우리 감자에 조그마한 혹 달린 거 보죠? 여기가 좀 더 커집니다. 점점 엄마만큼 커져서 하나, 두 개로 분리되는 출하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보다 작은 세포이므로 곰팡이보다 대사활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효모는 딱 중간에 있어요. 세균보다 크고 곰팡이보다 작아. 세균보다 늦게 자라지만 곰팡이보다 빨리 자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식 조건은 곰팡이와 유사합니다. 수분 활성도는 이제 0.88에서 0.94까지 자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에는 0.6 정도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88에서 이제 94 사이를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효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주류를 이제 술을 만든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이런데 어떻게 하냐? 술을 만드는 건 그 효모 중에 이 당을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술을 만드는 거, 맥주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고, 알코올을 이제 발효하게 되면 술과 이제 그 에탄올과 CO2가 나오게 되는데, CO2를 많이 생성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 빵에 사용해서 이스트, 천연 이스트, 부푸는 팽창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소금이나 설탕으로 절인 식품의 숙성과 부패 원인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삼투압이나 또 수분 활성도가 낮은 곳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위생상 엄청 위해하고 유해한균, 독소를 만든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그 효모 중에 조금 더 마음에 걸린다, 조금 이 친구는 안 좋은데 라고 하는 애들은 산막효모입니다. 654쪽을 보시면 오이지나 피클과 같이 산성이며 소금이 좀 첨가된 식품에 표면에 증식해서 막을 형성하는 친구를 산막효모라고 하는데, 우리 오이지 같은 거 보면 위에 뭐 막 끼어 있는 거, 또 김치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위에 막이 끼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산막효모라고 합니다. 이 산막효모에는 지금 피키하고 한세놀라 있죠? 이거 말고도 디바리오마이세스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키야, 한세놀라, 디바리오마이세스는 대표적인 산막효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 삼투압성 효모는 이런 삼투압에 버티면서 증식을 하는 아이들이고, 이 삼투압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다른 웬만한 균들은 자라기가 어렵지만 이 내삼투압성 효모는 버텨서 증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식품 미생물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위생학에서 원인체가 바이러스인 경우를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우리 A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염 알죠? 이런 간염도 원인체가 바이러스고요. 에이즈 당연히 바이러스고요. 노로바이러스라던가 소아마비는 우리가 그 바이러스 중에서도 폴리오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소아마비의 원인체는 폴리오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다. 자, 5번째 식품위생의 오염지표 미생물,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위생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파트고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 파트거든요. 자, 이 식품위생의 오염지표 미생물이라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이제 식품을 다루다 보면은 뭔가에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뭔가 더러운 환경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경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분변 같은 데 분변이 식품에 오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품이 오염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오염된 균들, 이렇게 식품에서 뭐 변질을 일으킨다거나 들어서 식중독을 일으킨 너무 많은 균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균을 찾아냄으로써 만약에 어떠한 지표균이 이 식품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분변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균이야. 그러면 이 식품에
똥이 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이제 이 식품이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하게 되고요.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분변이 묻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정상인 성인의 분변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린 환자의 분변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살모넬라라든가 이런 소화기계 식중독 감염병들은요. 이 원인체들이 분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지표균이 나온과 동시에 분변의 오염도 의심할 수 있지만 식중독균이 공존할 수 있음도 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작정 스크리닝하는 것보다 분변이 묻은 분변에 오염된 식품을 가져다가 식중독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변 오염 지표균, 오염 지표균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3개 정도를 배울 거고요. 이것들의 장단점이나 비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장내에서 서식하는 소화기계 전염병균이나 식중독균의 공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게. 가열 처리된 식품에서 이들이 검출됐다는 것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비위생 혹은 제조 후에 비위생적인 관리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식품을 이제 안전하게 먹거나 조금 위생적으로 먹으려면 엄마가 그러죠. 끓여놔라, 국 끓여놔라, 끓여서 먹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끓이게 되면은 어떤 미생물이 존재해도 사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포자를 만드는 균 앞 시간에 배웠죠. 얘들은 사멸하기 어렵지만 일반 병원성 균들은요 열에 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죽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열을 한 이후 가열 처리한 식품인데도 만약에 어떠한 분변 오염 지표균이 나왔다 이 말은 얘가 가열한 이후에도 위생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그 이후에도 또 뭔가 오염이 됐구나 분변이 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표 미생물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교재에서 빠져 있어서 간단하게만 적을 건데요. 내가 이제 어떤 균을 지표 미생물로 할 거냐 사실 기준이 있죠. 근데 기준과 똑같은 애만 해당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죠? 내 이상형은 강동원이야. 근데 내 남친은 강동원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강동원 같은 남자가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현실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이런 아이들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이 지표균이 모두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자, 선정 기준의 첫 번째는 분변과의 관련성입니다. 분변 안에 많은 아이들이 좀 존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변과 관련이 없이 자연적 오염균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기는 너무 쉽지 않아요. 미생물을 연구해본 친구라면 훨씬 더 이해할 거예요. 미생물이 딱 근데 분변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장간에서 이게 우리 몸속에 장 속에 잘 산다는 애야. 이 장에 사는 애가 세상을 만나는 기회는 사실 똥을 통해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변과 관련성이 있다는 게 우리 장내에 잘 사는 애고요. 분변 관련 없이 자연적 오염균 존재하면 안 되는 건 이제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균과 유사한 정도로 생존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표균과 병원균이 같은 식품에 있었어. 근데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이면서 지표균은 열에 약해서 먼저 죽었어. 병원균은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내가 지표균 검사를 했어. 죽었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합격! 했는데 병원균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지표균은 최소한 병원균과 유사하거나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아이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오염 지표 미생물은 대장균군입니다. 자, 대장균군은요.
콜라이폼 박테리아는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 콜라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대장균군은요, 말 그대로 어떠한 이 군이에요. 집단이에요. 근데 이 집단은 막 분류학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 정확히 학문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고 사람이 어떠한 기준을 주고 이 기준에 부합한 균들을 대장균군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그람 음성의 무아포, 아포를, 그러니까 아포하고 포자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포자를 만들지 않고요. 막대기 모양이어야 돼요. 동그라미는 안 돼요. 유당, 락토스를 이제 분해해서 가스를 만드는 친구, 그리고 호기성 또는 통상 혐기성 균을 우리가 대장균군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한 아이들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MB 한천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EMB 한천배지는 우리가 우선 영양사 준비하는 경우는 전공자들이시니까 우리 대장균군 실험하는 거 있었죠. 정성 시험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실험을 해보신 분 있고 뭐 식품기사 준비해보신 분 여러분들 있겠지만 우리가 그 유당배지법에서 이제 유당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실험할 때 EMB라는 배지를 쓰게 돼요. 그 내용을 또 언젠가 설명을 해줄 거 좀 더 하겠지만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요. EMB 한천배지라는 배지에 넣어서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지니는 집락, 콜로니 알죠? 이렇게 균의 이런 집락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제 대장균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류에는 에스체리치아, 그러니까 대장균군의 가장 대표적인 속은 에스체리치아,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에르위니아, 클렙시엘라 등이 있고요. 검사 방법에는 LB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당배지법이라고 해서 사실 공전에 이 대장균군을 확인하는 시험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당배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BGLB배지법이라고 해서 이 BGLB배지법 따로 있고요. 이 LB배지와 BGLB배지법들의 이제 균주를 대장균임을 확인하는 거 할 때 엔도나 EMB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엔도배지에 키우면 빨강색이 나오고요. EMB에 키우면 녹색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데소시콜레이트 유당한천 배지법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대장균군을 추려내게 돼요. 확인하게 되고요. 분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장균군에는 분변성 균 이외에 일부 비분변성 균이 존재하므로 대장균군 검출이 반드시 분변 오염이나 잠재성 병원균의 오염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대장균군은 이제 사실은 이름에서 대장에서 사는 이런 아이로 느낌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변과의 관련성에서 분변에서 관련성 있는 애도 있지만 조금 자연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애도 존재를 해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동결 저항성이 약하다. 얼리면은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동결 저항성도 약하고요. 자연계 널리 존재할 뿐 아니라 동물체 밖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등 지표균으로서 좀 여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오염균을 보면은요, 분변 유래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대장균은 우리가 에스체리치아 콜라이, 이콜라이라고 하는데 앞에 분변성, 페칼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분변계 또는 분변성. 사실 대장균 이야기로도 선생님 한 30분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일정 정해져 있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라는 거는 얘가 대장에 살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이 아이에게 항상 슬픈 사연이 있죠. 뉴스에서 어떤 식품에서 대장균 검출하면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싫어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장균은 사실 병을 일으키는 애도 있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아이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존재하는 곳이 대장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똥을 통해서, 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식품에서 검출이 됐다! 이 말은 변이 묻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페칼이라는 아이는 진짜 분변에서 주로 사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대장균군의 단점 중에서 분변과의 관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대장균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장균군에서 주요한 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보세요. 장미와 아이들의 밴드야. 그러면 누가 주축이야? 장미가 주축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균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아이 대장균이 주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균군 안에 이 분변성 대장균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를 조금 더 특이적으로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대장균군 아이들보다 좀 더 분변과의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변성 대장균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로 서식처는 사람이나 온혈동물의 장관이고요. 자연계에 나왔을 때 생존기간이 길지 않아서 이제 분변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방법을 보시면 대장균군에 비해 고온으로 증식할 수 있는 특성을 근거로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친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는 당연히 중온이에요. 이 정도 온도를 좋아하는데 44도씨라는 높은 온도에서도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이 정도 뭐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운 온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균들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는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할 때 이 식품을 가지고 대장균군 검사도 하는데 이 대장균 검사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지는 누구를 주냐면 이씨 배지. 아까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유당 배지, BGLB 배지, 뭐 LB 배지, 데소시콜레이트, 유당한천 배지 이런 배지들을 주는데 이 대장균 페칼이콜라이를 검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이씨배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대장균군이 다른 게 있어도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얘를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낼 수는 있는데 역시 단점은 뭐냐면 대장균군 집단 비슷한 단점이에요. 가열, 건조, 동결, 저항성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균들이요, 이 이콜라이가 죽은 후에도 얘는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어버려서 이것도 좀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장구균이 등장합니다. 자, 장구균이라는 거는 뭐냐? 장에 사는 구균이라는 거. 여러분 구균과 간균의 차이점 알죠? 간균은 막대기, 구균은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장구균은요, 장에 사는 구균이고요. 엔테로코커스 속이 대표적인데 이름이 엔테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이런 아이들은요 연쇄상 구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장간 내에 상대하는 그람 양성의 구균이에요. 완전히 대장균군하고 다르죠. 대장균군은요 그람 음성의 간균이에요. 장구균은요 그람 양성의 구균입니다. 근데 간혹 시험 문제에 대장균군 안에 장구균이 속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대장균군이라는 패밀리에 장구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달, 조건 미달이에요. 자,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나 페시움 같은 엔테로코커스 속이나 또 분변성 일부 스트랩토코커스 속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엔테로코커스 속과 스트랩토코커스는 같이 보기도 해요. 유사하게. 자,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 냉동 저항성 강하고요. 건조에도 강하고 고온에도 좀 버팁니다. 우리가 균의 미생물의 특징에서 이렇게 막대기균하고요. 동그라미 균이 있을 때요. 막대기 균은요. 열에도 좀 더 약한 편이에요. 쉽게 이제 좀 사멸하고요. 얘 동그랗고 땅땅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열에 좀 더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장구균 하면 별표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 장구균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무조건 따라 나옵니다.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 왜? 냉동 저항성이 강하니까. 자, 그래서 이 장구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변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도 이제 그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군과 장구균을 같이 해서 실험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장균군과 장구균을 비교하는 표 있잖아요.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음성의 간균의 형태는 대장균군, 그럼 양성의 구균의 형태는 장구균입니다. 장관 내 균수 수준을 보면은요, 누가 더 많아요? 대장균군이 균수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장구균은요, 대부분의 동물에서 검출이 돼요. 대장균군은 일부 동물에서는 불검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계에서의 저항성,
동결에서의 저항성, 냉동식품에서의 생존율, 건조식품의 생존율이 전부 다 강하고 크고 이런 게 누구예요? 장구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분리동정의 난이도, 분리하는데 실험하는 난이도가 장구균이 더 어려워요. 대장균군이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쓰는 것들은 사실은 대장균군을 더 많이 쓰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계를 보시면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계가 누가 더 커요? 대장균군이 더 큽니다. 서로 구분해서 비교한 내용도 역시 출제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2절을 마치고요. 3절로 넘어갑니다. 자, 3절에는 식품의 변질 및 부패가 나와 있어요. 자, 식품이 이제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 및 부패가 있는데요. 용어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용어 정의도 우리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포인트만 집어가면 됩니다. 자, 우선 변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살면서 일상에서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쓰냐라고, 아, 식품이 상했다, 식품이 썩었다, 식품이 부패했다, 식품이 변질됐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 변질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들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식품 성분이 변화하고 영양소가 파괴되고 향기나 맛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이런 현상을 그냥 변질이라고 합니다. 이 변질에는요, 다시 세분을 할 수가 있는데 부패, 산패, 변패, 발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점은 이제 약간의 식품의 관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식품은 원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멀쩡했는데 뭔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바뀌어요. 이 바뀌는 게 변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는 것 자체는 변질이에요. 이 식품 입장에서는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뭔가 바뀌었어 라는 것 자체가 변질인데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먹었는데 내가 아파. 썩었어. 먹었는데 내가 우와 응가가 잘 나와. 발효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식품이 원래 잘 살고 있는데 얘가 좋은 쪽으로 가든 나쁜 쪽으로 인간의 입장에는 식품은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이건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패, 부패, 변패, 발효 이거 모두 다 식품의 입장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썩었다라는 표현과 발효했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꿀 수가 있는데 뭔가 인간에게 안 좋다 그러면 썩었다. 인간에게 좋다 하면 발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패는요. 그럼 첫 번째 단어인 부패라는 단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부패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부패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건 용어 정의니까 단백질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단백질이 그죠? 또는 질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소화 부패세균의 효소 작용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 우리 단백질이 썩게 되면 되게 냄새가 나쁘죠. 악취와 유해물질을 만들어서 가식성을 잃는 현상을 부패라고 합니다. 단백질 동그라미. 산패, 지방질이라고 들어갑니다. 산패라는 거 우리 이제 식품화학에서도 배우겠지만 지방질이 생화학적 요인 또는 산소, 햇빛, 금소 이런 비생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산화 변질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질 그 산패 칸에다가 하나 더 써놓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부패 같은 경우에도 혐기성 미생물이 뭔가 작용을 해서 썩게 만드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변질해서 사실은 미생물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에서도 미생물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산패의 경우에는 당구장 표시 하나 하고 미생물 없이도 산패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식품화학에서도 배우겠지만 자동산화부터 가열산화까지 우리가 이제 산패라는 단어가 꼭 미생물이 없어도 미생물이 막 지방을 분해해서 뭔가 산물을 만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이도 가능한 친구라는 거에 하나 써놓고요. 자, 변패를 가볼게요. 변패는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등장합니다. 근데 변패에서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넓은 의미에서 변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 그럼 왜 넓은 의미인가요? 이 둘은요. 질소를
빈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질소를 가지지 않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이 이제 변화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좁은 의미에서 변폐는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탄수화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볼게요. 부패는 누구였죠? 단백질이 썩는 거. 그다음에 산패는 지방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 변패는 탄수화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탄수화물 지질 또는 질소를 가지지 않는 영양 성분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효를 볼게요. 자, 발효는 주축이 누구냐면 탄수화물입니다. 그쵸? 탄수화물인데 미생물에 의해서 탄수화물로부터 각종 유기산과 알코올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발효산물은 대부분 사람들이 식용을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발효는 변폐와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스타트가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발효 같은 경우는 변폐와의 차이점, 그러니까 공통점은 탄수화물로부터 시작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 못 먹어 하면은 우리가 변폐했다. 먹었는데 막 정장작용 일어나고 뭐 건강해져, 이로움을 줘, 발효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용어 정의 확실히 됐죠? 자, 그 다음에 식품 변질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백질만 좀 봐주세요. 단백질의 분해 산물들 있죠? 그거 부분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치시거나 외워두세요. 자, 단백질이 분해하면, 자,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것은 탄수화물과 지질과 달리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도 많이 들어있죠. 왜? 함황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나 아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요 질소 가지고 있죠. 또 황 하면은 머캡탄이라고 하는 황을 가지고 있는 물질, 황화수소 황을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 방향족 아미노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벤젠굴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아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분해산물 생각해보면요. 인돌, 스카톨, 페놀, 크레졸 다 나와 있죠. 이렇게 8가지 기억해두세요. 발효산물, 그러니까 발효산물, 부패산물 기억해두고요. 자,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이 식품에 변질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돼요. 이 식품에 이 미생물이 자랄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보고, 이 식품에는 주로 곰팡이, 이 식품에는 주로 세균, 이 식품에는 주로 전균, 이런 식으로 큰 접근을 먼저 하시고요. 과일, 채소류 한번 볼게요. 자, 과일에는 세균이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큰 개념 잡아보면은요, 못 자라요. 과일은 다 아닌 것도 있지만 시큼하죠.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pH가 낮아요. 그러니까 세균은 아까 pH 4.5 이하에서는 못 자란다라고 했죠. 세균이 자라기 어려워. 그럼 주로 효모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죠. 특히 곰팡이 같은 아이들 자랄 수 있고요. 효모 같은 아이들. 자, 채소에서는요, 곰팡이하고 세균이 나왔는데요. 채소는 중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는 자랄 수 있는데 또 세균 중에서도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볼까요? 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으로 제일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까 대장균군에도 들어있었던 친구인데 에르위니아라는 속이 있어요. 에르위니아 카로토보라라는. 여러분 영어 지금 균주 이름 어려우면 그냥 한글로 쓰세요. 에르위니아 카로토보라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에르위니아 카로토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요, 이 채소를 연화시켜요. 그래서 얘를 시장병의 원인균이다라고 하는데, 시장병이 뭐지? 마켓 디지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채소를 팔려고 유통을 하려고 들고 오잖아요. 오는 동안에 이 세균이 증식해가지고 채소를 물러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장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르위니아 카로토보라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채소류와 관련된 채소류를 연화시키는, 무르게 하는 세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주요 곰팡이 보시면, 자, 첫 번째 라이조푸스 니그리칸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친구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고구마 연부병, 고구마 물러지게 하는 거 있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라이조푸스라는 곰팡이는요, 까매요, 자라면. 그래서 흑색 곰팡이병의 원인균입니다. 두 번째,
페니실리움 이탈리쿰과 페니실리움 디지타티움 세트로 외웁니다. 우리 귤에서 겨울 되면 귤 박스를 딱 꺼내면은 썩은 귤이 하나 있죠. 그 귤을 보면은 약간 귤 밑에 보면은 초록색 막 묻어 있고 하얀색도 막 묻어 있고 가루가 막 들면은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곰팡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영양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런 귤을 만났다 하면은 와우, 페니실리움 이탈리쿰 너는 페니실리움 디지타티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그 귤에 약간 염부를 시켜요. 그리고 초록색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이 페니실리움 우리가 푸른 곰팡이라고 하죠. 이 페니실리움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병의 원인균이라고 하고요. 이탈리쿰은 좀 더 진한 색깔, 그래서 청록색, 디지타티움 황록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펜섬 있죠. 페니실리움 익스펜섬은요, 사과나 배 부패 원인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일이 좀 달라졌죠. 사과배 하면은 익스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트리티스 시네리아가 있는데, 자, 보트리티스라는 균은요, 이 곰팡이는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회색빛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뭐 딸기나 여러 가지 채소에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돼 있죠. 잿빛이 뭐예요? 우리가 회색이잖아요. 약간 진한 회색. 그래서 잿빛은 회색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병 같은 말이에요. 자, 뮤코라세무스는 이제 뮤코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많은 그 오염과 관련된 균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것들도 우리 이제 미생물학에서 좀 더 배우니까 좀 더 친근해지려면 미생물학을 또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라토 스토멜라 핀브리아타 같은 경우는 그 고구마 저장하다 보면 까매지는 그 병이 까매지는 점 같은 게 생기잖아요. 흑반병의 원인 곰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곡류 및 그 가공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곡류의 대표적인 쌀, 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잘 보세요. 수확 직후 재배 기간이라고 쌀, 밀을 보면은 수확 직후나 재배 기간에 약간 벼 상태니까 수확을 막 했을 때는 건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약간 축축하죠. 그래서 푸사리움이라던가 알터너리아 같은 속이 조금 더 축축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막 좀 더 주요하게 자라나고요. 저장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건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건조한 곡류에는 곰팡이가 잘 피지만 곰팡이 중에서도 호습이 있고요. 건습,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분이 적은 곳에 잘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스퍼질러스 속이나 페니실리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밀과 쌀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쌀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쌀이 아니고 쌀밥이죠. 밥을 짓게 되면 우선 열을 가하잖아요. 우리 호화 단계를 거치니까. 근데 이런 단계에서도 조금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자 형성균이겠죠. 역시 바실러스 같은 아이들 또는 공중의 포자 같은 것들이 쌀밥을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한 이후라던가 아니면 이럴 때 이제 조금 열에 버티는 아이들이 밥을 쉬게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바실러스 속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빵 변폐하면은 우리가 빵이 변폐하는 거에는 이제 페니실 우리 식탁에 올려놓으면 곰팡이 피거든요. 그래서 페니실륨 같은 거 자라기 쉽고요. 그 다음에 식빵의 점질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로프 변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프 쉬워요. 우리 등산 가면 등산 안 가죠. 저도 하지는 않죠. 이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로프 타고 올라가잖아요. 끈 같은, 실 같은 이런 기다란 아이라는 거예요. 즉 빵의 변폐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점질물을 만든다 해서 로프 변폐라고 합니다. 이 로프 변폐의 원인균이 누구냐면 바실러스 서브칠리스와 리케니포미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적색 변폐 별표. 자, 이 균 중에 세균 중에 빨간색 색소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세라치아 마르체센스입니다. 이 세라치아 마르체센스는 잘 나오는데요. 우선 빵을 빨갛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유를 빨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의 적색 변폐, 우유의 적색 변폐하면 세라치아 마르체센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카톨릭 할 때 성찬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빵 놨는데 미리 놔뒀는데 이 세라치아가 쫙 그 번식을 하니까 피처럼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신이 노하셨네 막 이러고 그랬대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세라치아 마르체센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식빵, 우유랑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적색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육류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균은 고기를 좋아해. 세균이 주로 분포를 해요. 그래서 육류는 축축하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곳에 있고 그러니까 세균이 좋아할 거고요. 좋은 균이 또 영향을 주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슈도모나스, 아크로모나스 이런 아이들은 대표적인 부패균들이고요. 어패류도 마찬가지로 생선을 그냥 식탁에 놔두는 엄마는 없죠. 늘 냉장고에 차갑게 놔두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온성의 뭐 수중세균 같은 아이들, 그래서 슈도모나스 같은 아이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개를 캐는 것이 갯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패균이 생선과 비슷하면서 동시에 토양에 있는 세균도 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유를 한번 볼까요? 자, 우유는요. 굉장히 미생물의 천국 같은 곳이에요. 영양분은 빵빵한데 물까지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생물의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생물이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콜드체인을 유통을 하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기 때문에 세균 중에서도 저온균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알칼리제네스 비스콜락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이런 표면 전폐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 이미 힌트가 다 있어요. 알칼리제네스 알칼리화 시켜요. 비스콜락티스. 자, 비스코스티가 뭐예요? 점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면서 알칼리화 시키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 자,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는 나쁜 균 아니에요. 유산균이에요. 근데 우유 전폐라고 돼 있죠. 이것도 우유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산균은 이 우유에서 이제 이런 우유를 어떻게 만드냐? 집에서 다 해보셨겠지만 우유에다 불가리스 부어가지고 그 유산균 기계에다 넣어놓으면 다음날 이렇게 떠먹는 요플레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호상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점성이 있는 우유 입장에서는 난 우유로 살고 싶은데 얘가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으니까 우유 전폐가 된 거지만 인간은 이제 발효식품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 전폐인데 유산균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자, 세라치아 마르체센스 우유의 적색변폐. 그 다음에 자, 미음에 보면은 슈도모나스 신잔타가 있는데 이거는 황변, 우유 황변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 슈도모나스 플로르센스가 있는데 이 플로르센스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형광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녹변을 하게 돼. 형광이잖아요. 선생님이 플로르센스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간혹 물어보는데 진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칠하고 있는 형광펜 색깔이죠. 그게 나와요. 그래서 형광균이에요. 그러니까 녹변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우유에 청변 하나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슈도모나스 신시아니아. 자, 이 슈도모나스 신시아니아는요. 우유의 청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와 관련된 아이들이 내열성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통조림이라는 기본적인 이 식품 환경을 생각했을 때 높은 열을 주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균이 존재를 해요. 역시 그분이 오셨어요. 포자형성균. 자, 그래서 포자형성균이 이제 클로스트리디움과 바실러스가 통조림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부칠리쿰이라던가 그다음에 보툴리눔이라던가 뭐 스포로제네스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바실러스에는 지금 코아귤란스라던가 스테아로 서머필러스 같은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둘 다 이제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포자를 만드는 친구, 뭔가 통조림을 만들 때 살균 조건, 탈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통조림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클로스트리디움은요, 가스를 생성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소가스 같은 거. 바실러스는요, 가스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실러스 보세요. 무가스 산패 플랫사워의 원인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플랫사워. 자, 플랫사워 하고 한국말로 적을 수도 있어요.
플랫사워. 자, 원인균 누구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하고 그 다음에 스테아로 서머필러스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뭐가 차이가 있나요? 자, 여러분 통조림 우리가 구매법 같은 거 뭐 또는 가공학 하면은 통조림이 상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빵빵해져요. 내가 오늘 마트를 갔어요. 내가 오늘 황도 통조림 좀 살까? 뭐 통조림을 살까? 아니면 꽁치 통조림을 살까? 사러 갔는데 위아래로 빵빵하네. 그러니까 와 되게 귀엽네 하면서 타는 사람 아무도 없죠. 통조림 빵빵하다는 거 뭐 상했는데?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외관상으로 클로스트리디움이 자라면요 금방 보이는데요.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생성하지 않으니까 까서 먹어보기 전까지는 산패 여부를 외관상으로 통조림 변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가스 산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잘 정리했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초기 부패 판정부터 하겠습니다.